자, 안녕하세요. 네, 보건행정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6월 13일 날 실행이 됐던 서울시에서 실행됐던 보건행정 기출문제 총평 들어가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 보건행정이든 공중보건이든 18대 2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18개의 쉬운 문제, 2개의 엉뚱한 문제. 근데 요거 법칙 깨졌습니다. 그죠? 엄청 쉬웠습니다. 말도 안 되게 쉬웠습니다. 그래서 좀 허무하고 좀 허탈하기도 해요. 이러다 보니까 너무 쉬운 문제가 이렇게 문제가 쉬워지면 하나라도 실수를 하면 요번에는 포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절대로 실수를 하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수를 안 해서 다 답을 썼어. 그래도 떨어질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가산점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요번에 보건행정은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불리한 문제들이다. 너무 쉬워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생각한 대로 조직 쪽에서 좀 많이 나왔습니다. 조직 쪽에서 한 5문제 정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이 이제 사회보험, 그래서 이제 보건의료 체계, 사회보험, 이런 쪽에서 보건의료 체계, 이런 쪽에서 한 4문제 정도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계속 문제가 안 나왔었던 예산에 대해서 그거 외에 이제 2문제, 1문제 더 나왔고요. 예전에 예산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거의 안 나왔었는데, 재작년에 한 번 나왔고, 작년에 한 번 나왔고, 올해도 1문제 나왔어요. 근데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예산도. 그래서 이것도 보고,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문제가 좀 쉬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1차 보건의료에 제가 구구단처럼 외우라는 거 있었을 겁니다. 4개의 A, 4A. 요거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요거 나왔었고, 또 하나 또 구구단처럼 외우라는 게 뭐냐면, 의사결정 과정.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요거 제가 무조건 외우라고 했는데, 구구단처럼 외우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또 문제가 나왔는데, 예전에는 요 문제 나올 때 슬쩍 단어를 비슷하게 바꿨거든요. 근데 요새는 요번에 나온 거는 그냥 그 단어도 그대로 솔직하게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고민하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들어갈게요. 자, 1번 보시면 공중보건의 의미가 나옵니다. 우리 책에서도 맨 처음에 공중보건의 의미가 나왔던 거랑 똑같이 1번 문제 여기 나왔고요. 이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일단 1번은 뭐가 마음에 안 드냐면 질병을 치료한다, 이 말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 공중보건에서는 치료라는 말은 없거든요. 그래서 1번은 틀린 거고, 2번은 개인적인 노력이 가장 중요한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개인적인 노력이 아니라 지역사회 조직적인 노력이거든요. 그래서 틀린 거고, 3번을 보시면 위생적인 환경을 구축해서 건강행동을 실천한다. 그래서 위생적인 환경 하면은 대표적으로 금연구역 이런 거 만들잖아요. 건강에 이런 환경을 구축해서 건강행동을 하는 거. 누가 봐도 답은 3번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4번 단일 조직의 전문적인 활동. 아니죠. 이때 단일 조직이라는 건 의료 조직을 얘기하는 것 같고, 전문적인 활동, 이거는 공중보건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럼 공중보건은 뭐예요? 지역사회 조직적 활동. 요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답은 3번. 자, 2번입니다. 의료비 상승 효과를 일으키는 게 행위별수과제죠. 그런데 이 의료비 상승 억제 효과야. 그럼 행위별수과제를 제외한 나머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엄청 쉽죠. 그래서 인두제, 포괄수과제, 총괄계약제 또는 총액계약제. 답은 3번이에요. 이거는 따로 설명 안 드려도 금방 아실 것 같아서. 3번, 이것도 우리 맨날 구구단 외우듯이 외운 거. 우리 그거 기억하시죠? 통일신라시대 하면은 뭐가 있었어요? 혹시 지금의 보건복지부, 통일신라시대. 약점. 대답 안 하기로 하셨어요? 약점. 그리고 이게 고려시대로 가면은 태의강, 조선시대로 가면 전의강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조선 말에 가면은 위생과 있었습니다. 조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제시대로 가면은 위생과가 아니라 위생국이었었지. 그 다음에 일제시대로 가면 위생과로 갔고, 그 다음이 미군정시대로 가면서 다시 위생국으로 올라갔고, 이때 3개로 이름을 바꾸게 되죠. 위생국,
보건후생부로 가죠. 나중에 끝까지 가면 보건후생부로 가고 한 번 더 있고 세 번째로 갑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이게 없어지면서 사회부로 들어가죠. 그리고 다시 독립해서 나와서 보건부, 그리고 이게 합쳐져서 보건사회부가 되죠. 몇 년에? 55년에 됐고, 요게 보건복지부로 바뀌었고, 그 다음이 한때 보건복지 가족부가 됐었습니다. 보건복지 가족부. 그리고 지금은 다시 보건복지부로 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요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니까 요거죠. 전이간. 네, 그래서 답은 전이간이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근데 이게 약간 또 문제를 우리를 현혹시키려고 왕실의 내용, 그러니까, 왕실의료, 내의원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 뒤를 읽어보시면 달라요. 그래서 보시면, 일반 의료 행정을 수행한 조선시대 중앙의료기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문제를 좀 읽어보시면, 아니구나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답은 전이감이에요. 자, 4번입니다. 자, 실적주의. 자, 우리 실적주의 하면 실력 있는 사람들이면 무조건 올라갈 수 있는 이 실적주의를 얘기하는 거고, 이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일단 기회균등이죠. 실력이 있으면 누구라도 올라가도 돼. 내가 노비래도 뭐 실력이 있으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지. 자, 정치적 중립입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공무원은 여전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 공무원 신분의 보장이고요. 정실주의, 자격주의 이건 아닌 건 아시죠? 정실주의는 내가 아는 사람, 내가 금수저야 그래서 올라가 이런 것들을 정실주의라고 하는데 그거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5번에 보시면 우리 농특법 얘기가 나와요. 우리 농특법 하면은 보건진료소,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농특법 하면 여기에 이제 보건진료소라는 말이 나올 거고,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고요. 자,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은 누구의 면허를 가진 사람? 간호 또는 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근데 이 사람은 우리처럼 똑같이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 바로 발령받는 게 아니라 24주의 훈련을 받아요.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발령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 보건진료소는 누가 세울까요? 누가 세워요? 시장 군수가 세웁니다. 시장 군수가 세우고 아무데나 세우는 건 아니에요. 의료 취약지역 500인 이상 5,000인 미만인 곳에 세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서지역은 300인이에요. 도서지역 하면 섬이나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고요. 도서지역은 300인 이상인 곳에 세우게끔 되어 있다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건 농특법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이미 다 배우셨을 거고요. 자, 가장 옳은 것을 고르랍니다. 1번 보시면 보건진료소 설치 운영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 군수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 자, 2번입니다.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은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네, 맞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인 거고, 3번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은 의사 면허가 아니라 간호사, 조산사 면허를 가진 자. 네, 4번입니다. 보건진료소는 의료취약지역 인구 100명이 아니라 500명 이상 5,000명 미만인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틀린 거죠. 그래서 답은 2번.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겁니다. 자, 그러면 6번이에요. 자, 보건의료 체계를 가장 옳은 것이라고 했거든요. 거기 보시면 건강권이라는 개념이 보편화가 되겠다. 그러니까 건강한 권리가 있다는 거죠. 돈이 없어도 건강한 권리가 있어. 그럼 그 권리를 누가 충족시켜줘야 되냐면 국가가 충족시켜줘야 돼. 국가가 다 해주는 보건의료 제도를 얘기하는구나. 이게 힌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보건의료 서비스 수혜자는 전체 국민이야. 그러니까 전체 국민이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힌트 다 나왔습니다. 모든 보건의료 서비스는 무료이며 재원은 조세에서 전달된다. 그럼 생각나는 거, 영국 생각나셔야 되겠죠. 영국에서 하는 국민보건서비스, NHS 생각나셔야 됩니다. 답은 4번. 자, 7번, 이게 이제 구구단처럼 외우라는 거, 보건정책 결정 과정. 그래서 맨 처음에는 문제의 인지, 문제를 인지하고 나면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 거죠. 목표를 설정하고 나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황 분석한다 라고 표현했고요. 상황 분석이 자료를 수집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 가지 대안이 만들어질 거고 그 대안에서 최고의 대안을 선택하고 그거를 수행하고 집행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고 뭐 피드백하고 이러면 되는 거죠. 그럼 답은 당연히 1번이죠. 그래서 문제인지 그 다음에 거기 하나 더 집어넣는다. 목표 설정을 하나 더 집어넣으시면 돼. 목표 설정. 그 다음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이거를 우리 다른 말로 상황 분석이라고 표현했고요. 대안의 작성, 평가, 대안의 선택, 그 다음에 평가, 그 다음에 피드백.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답은 1번이고 이것도 아주 쉬운 문제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저 9구단 또 나오나요? 4A. 자, accessible 맞지요? 예, 그리고 available 이거 맞습니다. 근데 active라고 돼 있죠. 우리는 active로 되어 있잖아요. available 맞아요. 근데 뭐가 틀렸냐면 그 옆에 있는 뜻이 틀린 거예요. 우리 active, available 하면은 적극적인 참여였거든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근데 여기 보면 과학적인 방법으로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거고요. 나머지 acceptable, affordable 다 맞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것도 아시는 거기 때문에 답은 2번. 자, 9번째 앤더슨 하면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소, 가, 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소인 요인, 가능 요인, 필요 요인. 이 중에서 가능 요인은 제가 뭐라고 했냐면 기술과 자원이다 라고 표현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갖고 있는 기술 또는 자원하면은 개인이 갖고 있는 자원,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자원을 우리 가능 요인이다 라고 표현했고 소인 요인은 그 사람이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성향 이걸 얘기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필요 요인 하면은 우리 개인으로 느끼는 필요를 우리 뭐라고 했죠?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 want to. 그리고 의료인이 이거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한 건 need 라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요 부분이 시험 문제가 나왔었던 겁니다. 가능 부분이. 자, 보시면 그겁니다. 자, 개인의 의료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의료 인력, 시설의 분포, 건강보험 이거는 보면 자원이구나 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 그러면 자원이니까 가능 요인에 해당이 되겠구나 라고 답을 고르시면 되는 거죠.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겁니다. 자, 우리 블라이언트 하면은 우선순위 우리 앞자만 따서 외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블라이언트 뭐 했었었죠? 유관순위 그 당시에는 심란했겠구나. 그래서 유관심란이라고 표현했고요. 유는 유병도, 그렇죠? 관은 관심도, 심은 심각도, 난은 난이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유병도 여기 없는데요? 문제의 크기가 유병도죠. 그렇죠? 문제의 크기 유병도, 심각도, 관심도 있습니다. 영향은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이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고요. 자, 11번입니다. 우리 조직의 원리 하면은 5개는 꼭 외워라 라고 표현했었을 거예요. 통솔범위의 원리, 조정의 원리, 명령통일의 원리, 전문화의 원리, 또 뭐가 빠졌지? 5개? 응? 네? 계층제의 원리. 네, 그랬었죠. 자, 근데 이 중에서 한 사람의 상관이 몇 사람의 부하를 직접 적절하게 감독할 수 있냐. 이거 힌트 다 나왔죠. 그렇죠? 뭐예요? 통솔범위의 원리. 제가 예전에 통솔범위의 원리하고 뭐는 역관계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계층제의 원리. 계층제의 원리하고 통솔범위의 원리는 역관계에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답은 1번. 이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자, 12번이 혹시 어려웠을래나요?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이거 시험문제 좀 자주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고, 보건복지부 조직도도 시험문제 은근히 나온다라고 제가 평상시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유인물 받으셨으면 유인물에 아예 책에 있는 거 내용 그대로 갖고 와봤습니다. 자, 거기 유인물을 잠깐만 보시면 책에도 있습니다. 거기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 그리고 산하공공기관, 그 다음에 관련기관, 이게 있거든요. 근데 소속 기관 안에 보시면 이제 국립재활원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라고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요거는 지금 특수법인화되어 있는 건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공공기관도 아니야. 약간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특수법인화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기업과 리을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답은 2번입니다. 여기 좀 힘들었으려나? 근데 이것도 공부하신 분은 아실 것 같은데. 자, 13번 보겠습니다. 우리 예방접종하면 무조건 요 단어 뭐였었어요? 외부 효과.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보건의료 서비스의 사회경제적 특성 중에 외부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온통 시냇물을 흐트러 놓는 것. 그래서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이라는 걸 한다라고 또 표현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틀리면 솔직히 인간도 아니지. 그치? 예, 죄송해요. 막말해서. 하여튼 답은 1번인 거고요. 자, 14번입니다. 의료법 얘기가 또 나옵니다. 자, 의료법, 우리 상급종합병원 하면은, 이것도 한번 얘기는 합시다. 의료법의 의료기관 하면은,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료기관 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하나가 의원급 의료기관, 또 하나가 조산원, 또 하나가 병원급 의료기관 있었습니다. 자, 의원급 의료기관 하면은 세 개죠.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이 세 개를 얘기하는 거고 대부분 외래 환자를 진료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걸 거예요. 조산원은 조산원이 거고 병원급 하면 5개죠. 그래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그리고 요양병원 그 다음에 종합병원이 있다 하시면 되고요. 대부분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몇 병상 이상이냐면 30병상 이상을 얘기하는 건데 이 중에서 굳이 30병상이 아니어도 되는 거 있는데 치과병원이죠. 치과병원은 30병상이 아니어도 된다 얘기를 했고요.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100병상 이상을 얘기한다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시군구청장 여기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만 해도 되고 병원급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얘기를 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도 있었었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전문병원 있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하면은 필수 진료 과목이 몇 과목? 20개 있었습니다. 20개. 그죠? 그런데 우리 종합병원은 보통 필수 진료 과목이 2개로 나뉘었었죠. 300병상이 안 돼. 그럼 필수 진료 과목 7개. 300병상을 초과했다면 필수 진료 과목 9개 했었거든요. 근데 상급종합병원 20개나 된다라고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이 시험 문제 나왔을 거고요. 자,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상급종합병원은 9개가 아니라 20개 이상의 진료 과목이 개설돼야 된다.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보시면 여기서 마음에 안 드는 거 치과병원이죠. 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입원 시설이 필요하다. 치과병원은 아니어도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자 1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은 반드시 치과가 포함되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상백병상을 초과해야 되겠죠. 자 아까 300병상을 초과하면 9개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300병상이 안 되면 7개. 2개가 차이가 치과 또 하나가 정신건강의학과거든요. 정신건강의학과. 그래서 치과가 있으려면은 300병상은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100개라고 그랬으니까 틀린 거고요. 결국 다 틀렸네. 그럼 답은 4번이네요. 종합병원에 설치되는 필수 진료 과목에는 전속하는 전문의가 있어야 된다. 예, 맞아요. 그래서 필수 진료 과목에는 전속하는 전문의가 있어야 되고 이 필수 진료 과목이 아니면 전속하지 않은 의사를 둬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4번.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자, 15번 오늘 배운 거지. 자, 동기부여 이론 중에 내용 이론이 아닌 것으로 가장 어려운 건 뭐냐? 자, 아닌 것입니다. 그럼 뭘 찾으면 돼? 과정 이론을 찾으면 되겠네. 그럼 가정 이론 하면은 블룸의 기대 이론, VIE 이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도 요소 떡볶이입니다. 네, 16번입니다. 자, 새로운 회계 연도가 개시될 때, 자, 새로운 회계 연도가 매달 며칠 개시되는 건 아세요? 새로운 회계 연도. 우리는 1월 1일입니다. 1월 1일에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가 돼요. 그 전에 예산 의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러면 응급으로 돈을 쓸 수 있는 경우가 3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가예산, 또 하나가 준예산, 또 하나가 잠정예산. 그래서 3개가 있었습니다. 자, 가예산은 1개월분만 허락을 해주는 거죠. 1개월분. 그러면 잠정예산은요? 잠정예산은 몇 개월분만 허락을 해주는 거야. 그렇죠? 그런 데 비해서 작년에 준해서 예산을 쓰게끔 해주는 게 준예산이죠. 이 중에서 아주 쉬운 준예산이 시험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년도 예산에 준하는 경비를 지출할 수 있대요. 그럼 말 그대로 준예산이에요. 그래서 답은 3번. 그래서 예산 문제가 나오긴 나왔는데 엄청 쉬운 문제가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17번입니다. 자, 정책 결정 모형을 얘기하는데요. 자, 근본적인 방향의 설정은 관련된 모든 사안을 꼼꼼히 살펴보고 분석 예측해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대요. 이게 뭘까요? 이게 합리 모형이죠. 합리 모형. 그리고 세부적인 문제 결정은 기존의 정책을 바탕으로 약간 향상된 대안을 탐색한대. 이게 뭐예요? 점증 모형이죠. 결국 합리 플러스 점증이야. 두 개가 합쳐진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혼합 모형이 되는 겁니다. 혼합 모형. 이것도 엄청 쉬운 겁니다. 답은 2번. 자, 18번입니다. 우리 베버리지의 원칙. 이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고 제가 얘기했었던 거 기억납니다. 자, 베버리지의 원칙 일단 2번부터 볼까요? 포괄성의 원칙입니다. 자, 포괄성의 원칙은 사회보험 적용 대상이 신분과 수입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포함되어야 돼. 포괄성의 원칙 맞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 분류의 원칙. 자,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되긴 하는데 그 대상을 좀 나눠놔라. 뭐 한마디로 뭐 집안의 주민인지 아니 주부인지 집안의 주부인지 학생인지 또는 돈 버는 사람인지 이걸 좀 분류해라라고 했었던 거. 이게 대상 분류의 원칙.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급여 적절성의 원칙. 이때 급여를 주긴 주되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줘야 된다. 이것도 맞아요. 결국 2번, 3번, 4번 다 맞습니다. 그럼 1번이 틀렸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1번은 정액 급여의 원칙. 맞습니다. 그러니까 급여라는 건 받는 거라고 얘기를 했고 주는 거는 기여라고 표현했는데 둘 다 정액이었어. 그래서 일정한 액을 내고 일정한 돈을 받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행정책임 분리의 원칙이 아니라 행정책임 단일화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중앙조직이 이걸 관리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었던 게 베버리지. 영국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조직이 이런 걸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요거의 반대인 나라가 독일이죠. 독일은 분권화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고 급여 적절성의 원칙도 역시 맞고 결국 하나가 틀려서 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책임의 분리가 아니라 행정책임의 단일화라고 보시면 되죠. 자, 19번입니다. 우리 보건의료 자원, 우리 혹시 보건의료 제도 기억하시나요? WHO가 제시했죠. 보건의료 체계, 보건의료 제도를 한 나라에서 보건의료 제도를 수행하려면 이런 것들을 갖춰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머릿속에 각인하라라고 하는 거 하나 있었을 겁니다. 맨 밑에가 자원의 개발 있었을 겁니다. 자, 자원을 개발하면 개발된 자원의 조직화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조직을 잘 움직이려면 양 사이드로 재원 그리고 여기 행정 관리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갖춰지고 나면 그때서야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라고 표현했었고 이걸 제가 각인해라 라고 표현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자원 4개인 거죠. 4개 뭐죠? 인력, 그 다음이 시설, 그 다음이 물자 및 장비, 그 다음이 지식까지 4가지입니다. 요거를 물어보는 질문이 나온 겁니다. 엄청 쉬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제외되는 거니까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엄청 쉬웠다. 자, 20번 오늘 배운 거네. 라인 스텝 조직입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스텝 조직 하면은 라인 조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맞나? 아니구나. 스텝 조직 하면 막료 조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옆에 설명을 들어보면 라인 조직 얘기하는 것 같죠? 실질적인 집행권이나 명령권을 가진다. 그건 라인 조직이잖아요. 근데 스텝 조직이라 했으니까 틀렸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번은 조직이 대규모화되면서 업무의 조언을 위한 기능이 설치된 조직. 그렇죠? 업무가 커지면서 스텝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표현했거든요. 막료 조직이 필요하다. 스텝 조직은 라인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다. 예, 맞고요. 라인과 스텝 간에는 권한과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 자, 어때요? 풀어보니까 해볼만 하지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문제 이렇게까지 쉽게 나오진 않습니다. 올해 특징이에요.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문제라도 쉽게 내자라고 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내년 이렇게 가면은 어려워질 겁니다. 올해 워낙 문제가 쉬웠기 때문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걸로 총평 끝내겠습니다.